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일강 C1 직류회로 자료들을 가지고 이 전기의 아주 기본적인 세계를 함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듣는 분들이 아! 하고 딱 무릎을 치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목표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부터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모든 물질의 기본은 사실 분자고 그 분자는 또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자료에서도 보니까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원자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알갱이. 근데 이 원자 속 세상이 전기현상의 열쇠를 쥐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원자 구조를 보면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들이 돌고 있잖아요. 네네. 이 전자, 특히 자유전자라고 불리는 애들이 중요해요. 얘들은 원자핵에 좀 약하게 묶여 있어서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조금만 받으면 비교적 쉽게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가 있어요. 아, 자유전자. 얘들이 움직이는 거군요. 그렇죠. 전자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원자핵 속의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아하. 그럼 이 자유전자가 막 움직이는 게 결국 전기현상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자료에서 보니까 물질이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가 되고 또 얻으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이걸 대전되었다고 표현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된 상태, 그때 그 물체가 가진 전기를 전하라고 불러요. 기호로는 보통 Q를 쓰고요. Q, 전화, 그리고 그 양을 재는 단위가 바로 쿨롱, C예요. 쿨롱이요. 근데 1쿨롱이 어느 정도 되는 양인가요? 감이 잘 안 오는데. 6.24 곱하기 10의 18제곱. 그러니까 뭐 대략 624경계 정도가 과하거나 부족할 때 나타나는 전기량이거든요. 624경계요? 와, 상상도 안 되는 숫자네요. 그 작은 전자들이 모여서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허허 신기하네요. 그럼 이 전하들이 실제로 이렇게 쭉 움직이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그게 바로 전류, electric current입니다. 기호는 I를 쓰고요. 단위는 암페어, A를 사용하죠. 전류, 암페어. 많이 들어봤죠? 네, 1암페어라고 하면 1초 동안 1쿨롱만큼의 전하가 어떤 단면을 통과하는 걸 의미해요. 1초에 1쿨롱.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 혹은 좀 헷갈릴 수 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데요? 실제로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도선을 따라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거든요. 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런데 우리가 전류의 방향이라고 말할 때는 관습적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정의해서 써요. 오, 실제 움직임이랑 반대네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뭐랄까 전자의 존재를 알기 전에 전류 현상을 먼저 발견하고 방향을 정의했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인 약속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전자의 실제 움직임과 전류 방향은 반대다.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 뭔가 밀어주는 압력 같은 건 뭐라고 부르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전압, 일렉트릭 볼티지 또는 전위차라고 하는 겁니다. 기호 V, 단위는 볼트, V를 쓰죠. 전압, 볼트, 이것도 익숙하네요. 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가나요? 전류도 마찬가지로 전위, 그러니까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이 전압 차이가 있어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죠. 아,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르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전압 차이를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힘, 예를 들면 배터리나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 자체를 기전력, electromotive force, 기호 E라고 부르기도 해요. 단위는 똑같이 볼트, V를 쓰고요. 본질적으로는 전하를 밀어주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라는 일을 할 때 Q만큼의 전하가 이동했다면 전압 V는 W분의 Q로 정의되고요. 아하, 전압, Q가 있고 그걸 밀어주는 힘, V가 있어서 흐름, I가 생긴다.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도 있다면서요? 당연하죠.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순탄하게만 흐르지는 않죠. 그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바로 전기 저항입니다.
기호 R, 단위는 오음을 사용하고요. 저항, 옴. 이 저항값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첫째는 물질 자체의 고유한 성질, 이걸 고유저항, 로우라고 해요. 둘째는 도체의 길이, 그리고 셋째는 도체의 단면적, 즉 굵기예요. 아, 그럼 공식 같은 게 있겠네요. 네, 유명한 공식이죠. R equal PLA. 그러니까 고유 저항이 클수록 길이가 길수록 저항은 커지고 반대로 단면적, 즉 굵기가 굵을수록 저항은 작아져요. 전자가 지나가는 통로가 좁고 길면 힘든 것처럼요. 그렇겠네요. 통로가 넓으면 더 잘 지나갈 테니까. 반대로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도 있어요. 컨덕턴스, G라고 하는데 이건 저항의 역수, G equal R이에요. 단위는 지멘스 S 또는 모를 쓰고요. 저항의 반대 개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율, 시그마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고유조항, 로의 역수예요. 물질 자체가 얼마나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죠. 아까 저항 내기할 때 고유저항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물질마다 다른 값이라고. 이걸로 물질을 나눌 수도 있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됩니다. 이 고유저항 값을 보면 물질의 전기적 성격을 알 수 있어요. 고유조항이 매우 낮은 물질, 그러니까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물질을 뭐라고 부를까요? 도체. 맞습니다. 도체죠. 금, 은, 구리 같은 대부분의 금속들이 여기에 속해요. 그럼 반대로 고유저항이 엄청나게 큰 물질은요? 전기가 거의 안 통하는. 그런 물질은 부도체 또는 절연체라고 불러요. 고무나 유리,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전기가 통하면 안 되는 곳에 쓰이죠. 도체와 부도체. 그럼 그 중간쯤 되는 애들도 있나요? 물론이죠. 바로 그 중간 영역에 있는 물질들이 현대 전자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예요. 아, 반도체. 실리콘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규소, 실리콘, Si, 게르마늄 G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얘들은 평소에는 부도체에 가깝다가 특정 조건, 예를 들어 열을 가하거나 불순물을 섞거나 전압을 걸어주면 도체처럼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돼요. 오,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걸로 트랜지스터나 IC칩 같은 걸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전류를 제어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고유저항이라는 값 하나로 이렇게 물질의 전기적 운명이 갈리는 셈이에요. 와,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 전하 Q가 있고 이 전하를 움직이게 하는 전기적 압력, 전압 V가 있어서 전하의 흐름인 전류 I가 생긴다. 그런데 이때 물질마다 가진 고유한 성질과 형태에 따라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 R이 존재하고 이 저항의 크기에 따라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나뉜다. 이런 기본 개념들이 결국 모든 전기 회로를 이해하는 뼈대가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관계들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건가요? 우리가 방금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고유저항 값으로 나눴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왜 어떤 물질은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가 되고 어떤 물질은 거의 통하지 않는 부도체가 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냥 물질마다 다른 건가? 모든 물질이 원자와 전자로 이루어진 건 똑같은데 말이죠. 결국 그 물질 내부의 원자 구조나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 같은 아주 미시적인 세계의 차이가 이런 거시적인 전기적 특성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아, 원자 수준에서의 차이? 네. 왜 그럴까? 이 질문을 한 번쯤 품고 다음 내용을 접하시면 아마 전기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전기의 기본 개념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